는 당대인들의 평가, 제자들의 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논어의 편집자들이 자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공자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를 쭉 적죠. 자 논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죠. 논어라고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은요. 논어는 공자 사후 대략 한 5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공자의 제전 제자들까지 다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 제전 제자, 그러니까 제전 제자란다. 그 친자 제자죠. 직접 공자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를 친자 제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가까이에서 따끈따끈 잘 구워져 가면서 잘 익었다 그래서 친자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체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은 있는데 어쨌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서 다시 가르침을 받은 제전 제자들이 있죠. 이 제전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주축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 우리 선생님들 뭐 이렇게 선생님의 제자들 얘기들하고 공자님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친자 제자들도 보면은 야 이러다가 우리 선생님 말씀이 다 없어지고 그 선생님이 편찬하신 글 외에 주옥 같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이대로 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편집 회의를 하는 거죠. 공자 사후 거의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여기에 그 누구냐면은 증자가 돌아가시는 내용이 논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 그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글들이 쓰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미루어 추측해 본다면은 대략 4, 50년쯤 됐을 때 이렇게 편집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공자가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뭘까를 두루두루 회의를 거쳤겠죠.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오직 강조하신 게 뭐예요? 에? 인이라. 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알아라, 배워라. 학. 그래서 가장 우리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하고 강조한 거 조금 달라요. 그죠? 가장 강조했으니까 1편이 뭐예요? 학이에요. 배워서 뭐 하라는 소리에 맨 끝편? 요할편이죠. 배워서 뭐처럼 알아? 요순임금과 같은 그러한 성인의 정치를 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편명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편명 그랬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 편명은 그 편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글자 자활이라는 건 다 나오니까 자활 빼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를 땄다. 맞아요? 10%는 맞겠죠. 조금 더 점수는 10%. 왜? 자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당연히 땄으니까. 그럼 하나 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글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글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의도적으로 뭘 편집을 한 거잖아요. 그죠? 모든 글은, 모든 책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죠? 공자가 주역에 왜 저기 수리부작해서 직접 안 하고 해설만 달았을까요? 공자의 뜻이 그 속에 있죠. 서경을 왜 저렇게 편찬을 했을까? 시를 왜 저렇게 편찬하셨을까? 다 담긴 뜻이 있습니다. 논어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아우 선생님 말씀 나오는 대로 다 뒤져서 그냥 쫙 그냥 네가 먼저 했으니까 나온 순서대로 아니면 시대별로 연도별로 공자님이 이때쯤 말씀하시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했던가요? 아니죠. 그죠? 공자가 제일 강조하셨던 내용이 뭐였을까? 배움이에요. 배워라. 인을 하려고도 배워야 되고 덕을 하려고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치 제대로 알려고 하더라도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이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디 한번 보고서 나 그거 알아. 그거 알아는 뭐예요? 지죠 지. 그래서 지라 그랬습니다. 배울 학자하고 지하고 달라요. 자 알아. 뭐 좀 어쨌든 알아야 면장을 하죠. 뭐라도 조금 뭐라도 좀 생길 줄 알.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이 천자문 시간에도 공부했겠지만 논어 시간에도 공부했고 학은 뭐냐면 이치를 아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인륜지 법도와 그 다음에 천지자연의 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인륜을 펼치려고 하더라도
이 천지자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것 따라서 그대로 왜 천지자인이 끊임없이 변하고 변하는데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를 이롭게 하잖아요. 내 사적인 이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면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믿어라예요? 아니죠. 무조건 믿어라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따져서 물어야 되고 우리가 저 뒤에도 자장편에도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학에서도 공부할 텐데 호신, 믿기를 좋아하고 불화학,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적이라 그래. 적, 해친다. 그 패야. 그 패단이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계 유명한 전쟁은 과거에 일어났던 게 다 무슨 전쟁이에요? 서구에서 일어난 것들. 종교 전쟁이죠. 어마어마한 싸움들입니다. 서로 해쳐요. 왜? 내가 무조건 믿어야 하는데 너 왜 내 말 안 믿어? 뒷공록 깡패들이 하는 게 그죠? 너 나 왜 안 따라? 무조건 나 믿고 따라야지. 유학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한지를 스스로가 공부해서 터득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하기 시습이라는 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친 건 네 가지를 가르치지. 아까 사무도 있었지만은 사교입니다. 네 가지로서 가르치셨는데 뭐뭐로서 가르치셨다? 그죠? 문행, 충, 신 그랬습니다. 공자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셨어요. 글로 가르치셨습니다. 글을 가르치실 때 또 뭐냐면 문이라는 거 글도 되고 천문이죠. 천문지리입니다. 물리. 이치에 따라서 글을 가르쳤죠. 문 그러면 글자 가르쳤다니까 야 그럴문이요. 단일행이요. 그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충성충 하나요? 충성충이야 믿을시냐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건 글자라는 그럴 문도 되지만 실은 뭐냐면 천문지리에서 이치예요. 이치를 알고 그리고 뭐예요? 행하라입니다. 그죠? 행하고 행하는데 건성건성으로 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저놈이 나 배척시킬 것 같으니까 내 이 자리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아니라 이 소리예요. 네가 그 직책에 있으면 어떻게 하다? 진정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중심이죠. 네 중심 딱 세워서 이거예요. 그리고 믿업게 하라 이 소리예요. 건성건성하지 말고 네가 말한 그대로를 행하라. 공자가 가르친 게 문행, 충신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책 그 공자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 19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자가 자신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공야장에 자왈 뭐라 하냐 십실지읍의 필류충신이 여구자 언연이와 불려구지 호학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정도예요. 자, 십실지읍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읍 정도가 되겠죠. 십실이니까 열 집 정도가 된다. 10집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조그마한 읍에 10이다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이걸로 해서 정전법으로 해서 어쨌든 펼쳐지는 요 정도 땅이 되는 거죠. 가장 읍 그러면은 뭐예요? 정이 4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작은 마을에 바로 뭐냐면 충신과 관련해서는 그죠? 충신과 관련해서는 구보다 나보다 나은 자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만한 자 호학이라 했어요. 그죠?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만한 자가 없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자가 가르친 게 이거예요. 공자가 나이 30대 자이 그냥 말만 믿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글로써 직접 문헌고정하려고 아까 주나라 왕실도서관까지 갔다 그랬죠. 그 정도로 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어디서 새로운 거 보고 그거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지를 따지고 우리는 여러분들 공부하다 그거 괜찮더라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공자는 그런 의견도 있네가 아니라 그 의견은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따져 물어서 그게 여합부절이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문헌고정해서 공자 당시에까지 옛날 그 하은조 3대 이전에 황제 전웅 뭐 두루두루해서 내려오는 전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공자 다 정리했죠. 다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고 앞선 그 역사를 인정을 안 하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전혀 믿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공자도 근거를 갖고 그 근거를 거의 그대로 축약해가지고 쓰시니까 공자가 멋대로 지우거나 없애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사료가라고 확신이 들면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게 믿을 만한 사료가 어디서부터?
요전편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전 것들은 워낙이나 이렇게 개작되고 한 것들이 있어서 공자가 나름대로는 꾸밀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사관이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책에 근거해서 썼을 뿐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표현해. 나는 이렇게 그저 호학이다.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배운다라는 학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공자의 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호학을 가장 강조했고 공자의 가장 특기이기도 하고 공자가 공자다우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논어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도 학이 그랬죠.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똔똔똔 왜? 그리고 위정 바로 되나요? 누가 나 좋다고 발탁하나요? 서로 간에 자기 기득권에 이렇게 안주해가면서 이 자리에 안 내놓으려고 별짓 다 하는데 여러분들 요새 당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되죠. 금방 깨지고 이렇게 나오더니 저쪽으로 되면 우리가 너무 소수당이다 벌써 붙으려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그죠? 이거 자리에 안 내놓으려고 해. 왜? 저렇게 이렇게 뭉치고 있어야 다음번에 선거 때 자리 하나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려면 저 도덕군자 괜히 세웠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 내 뒷주머니 차려고 하는 거 저자들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걸 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하기 싫으면 불력 연로화 해놓고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방이면 불력 낙화 해놓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화 이렇게 표현했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성내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뭐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불통 모르는 게 없고 능력도 많고 그러니까 뭐 시키자? 뭐 시킬까요? 뭐 시킬까요? 총리 하나 시킬까요? 아이고 나 이번에 선거 때 놔둬준 놈이 얼마나 많은데 줄줄이 서 있는데 저런 자 아이고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발탁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거 너무 애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근심을 하셨는고 하니 그 19쪽 맨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덕지불수. 도대체가 군자가 되어서 그 높은 벼슬자리에 나가서 덕을 닦아야 되는데 덕은 닦지 않고 또 배우라는 거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몇 번을 거듭 익혀야 되는 거죠. 학지불강. 배우고도 익히지 않고 그 다음에 문의 불능사. 저 의로움을 들었으면 의리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그 의리대로 행해야 되는데 능히 옮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선불능계. 불선하면서도 능히 고치지도 않고 이런 놈들이 세상에 꽉 차 있으니 이게 내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이게 공자가 그래서 세상에 부덕하고 그 다음에 불학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의하고 불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신 거죠. 자, 이렇게 내 근심이고 그걸 자기 근심으로 삼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공자를 아까 이미 뭐라 그랬어요? 성자라. 그리고 공자가 인을 강조하니까 천하에 그저 가장 인한 사람이 바로 공자이시다. 성자다 인자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는가. 아니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데 아니야 나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 적어도 그런데 나는 그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냐면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건 둘째 치고 나는 성인과 나는 어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그거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회인불권. 그러면서 또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을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학이불념. 배우는데 불념. 그 다음에 회인불권. 나 혼자만 그렇게 혼자 성자가 인자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남들도 그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이게 만드는 거죠. 순임금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하신 분인데요. 다른 사람이 선함을 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의 선함이 나보다 나오면 그 사람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내 건 다 버리고 그 사람 쫓아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서로 그렇게 해서 성자가 되고 인자가 된다 그러면은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한다? 회인불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 게을리하지 않는 것. 나는 이것뿐이다 그랬어요. 그거 이상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뭔가를 알려고 할 때 내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천하에 모르는 것이 없는 무불통지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아는 게 있던가? 아까 제가 지하고 학 이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아는 게 있던가? 이거죠. 그 다음 문장에 아는 게 있던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그저 나한테 물어오면은 그 사람이 텅 빈 것 같아도 그죠? 양단을 두들겨서 알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누가 얘기할 때 머릿속에 습득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습득된 그냥 지식입니다. 외운 지식인데 내가 학을 할 줄 안다. 배웠다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의 이치를 하는 거죠. 추나추동의 이치를 하고 음양과 오행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문제를 물으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맞는 언어와 그냥 그 사람이 아는 수준 내에서 그 사람이 다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줬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과 지라고 하는 것에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 정연하게 이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쭉 깨우치는 그러한 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자는 남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 그 다음에 배우는 문제, 그죠? 공자를 제치고 누가 나보다 낫다? 그 오히려 샘내할 정도. 이 정도가 바로 공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치를 쭉 깨우치셨더니 어떻게 돼요? 15이라는 말만 들어도 15, 16이 지우하기요. 30이 입이요. 40이 부록이요. 50이 지천명이요.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욕 불류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공자가 72살에 돌아가시니까 이거는 공자가 당신의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통 나이라고 하면 보통 연이나 해년자나 그 다음에 해세자나 이게 들어가는데 거의 그게 없어요. 그리고 위정편에 나오는 위정편 몇 장인가요? 2장? 4장. 위정편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위정편 4장에 위정편 첫 번째 장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위정이 덕. 정치를 덕으로서 하는 것을 비여 북신 건데 그죠? 저 북신에게 비유하건대 그저 북신이야 거기서 얻은 그 곳에 있으면은 중성이 공진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북극성을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별들의 운행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어진 군자가 덕치를 하는 군자가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첫 번째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뭐냐면 사무사야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자, 시 300편을 두루 정리하고 나서 이런 2페이지 딱 덮고 한마디로 표현하건데 사무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함에 사땜이 없게 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군자가 정치를 하는 거 우리 경복궁에도 있지만 사정전이 있죠. 그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사를 생각함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정사를 생각하는데 나의 개인의 부귀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땜이 없도록 그죠? 공변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더라요? 위정편 세 번째? 문득 생각이 안 나네. 어? 그거는 1장. 3장. 3장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그리고 4장이 지금 요게 나오는데요. 공자 나이 그게 아니죠. 공자 나이 15이다 그러면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어제 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는데 15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낙서공술의 오용십작의 원리죠. 우리 공부했듯이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어떻게 돼요? 더하면은 다 10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루두루 위에가 9개를 가졌다. 밑에가 하나를 가졌다. 그럼 9개 가진 거 덜어서 아래를 해서 고르게 그죠? 5개 5개로 고르게 맞춰주는 것이 바로 15번째가 바로 주역의 지산 겸쾌의 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겸손한 덕입니다. 공자가 가리킨 것이 바로 겸손함이고 덕치, 그죠? 권력의 그 자루, 덕의 자루가 바로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겸손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다있고 아까 많은 것을 덜어서 작은 대로 보태주고 그 다음에 여러 칙물평시라 그랬습니다. 이른바에서 빈부격차 저렇게 극심하다. 두루두루 다 재가지고 고르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정치의 덕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낙서 구궁수리에 바로 오용십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5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30의 입이라라고 하는 나이로 표현했으면 20이 빠졌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20의 남자 나이 20을 뭐라 그래요? 약관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0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나이가 아니고 그리고 공자는 이미
다른 경전에서 얘기가 나온 것을 다시 거듭해서 멋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경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나이와 관련해서는 얘기에 다 나오죠. 얘기에 10살이면 뭐라고 한다? 어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유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20이다 그러면은 약관이죠. 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머리에 그저 관을 써서 좀 어른스럽게 한다. 이제 보통 남자나 20에서 30까지는 장가를 가야 되는데 20이 됐는데 아직 장가 갈 것 같지도 못하고 아직 뭐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머리 치렁치렁 계속 따놓고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20 넘은데도 계속 치렁치렁하면 여전히 어린애 취급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머리를 올려서 그저 상투 틀고 갓을 쓰면 제법 어른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약이관이라 그래서 약관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3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이 30까지는 아까 장가를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씩씩하다 장 하기 때문에 유실이라 그래서 장가를 가야 된다. 그죠? 이 실을 둬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거.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 나이는 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0이 되니까 뭐가 돼요? 복관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강의사. 40이 되면은 이제 굳세기 때문에 그래서 벼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의사로 표현하고 50은 복관정. 그야말로 정사에 복무한다라고 하는 40은 벼슬이 되지만 나이 50 정도가 돼야 비로소 나라의 그 정사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이라 그러면 뭐가 되나요? 60은 애라 그랬죠. 애. 그죠? 아직은 이제 머리 희끗희끗해지 60이 애가 맞죠? 아니 50이 애. 참 죄송. 50이 애 여기서는 50이 애 이렇게 해서 이제 희끗희끗해질 나이. 60은 얘기해서 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60 넘으면은 좀 이제 팔다리 힘도 조금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 갔죠? 60대면 이제 어디가 되느냐? 장관, 재상 요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경험도 많고 하니까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이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한다 그랬죠? 지시한다. 사자를 읽고 시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70이면 그 다음에 노조. 그야말로 늙고 허리도 구부러졌습니다. 이때는 뭐 하겠어요? 내가 힘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뭐예요? 다 남한테 이제 업무 인수인계 해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관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자문에도 보면은 종묘가 나이 70대 후반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잔치하고 다 끝나고는 적후사속 그랬죠? 후속에게 그 다음에 다 제사를 다 넘겨준다 이렇게 표현했던 전이 되고 80이다 그럼 뭐가 되나요? 80이면은 이제 다시 머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다시 흰머리가 까만 머리 나기 시작하는 거죠. 모라 그랬습니다. 90모 그 다음에 80, 90을 다 이제 모라 표현했고 99사를 이라 그랬나? 99사 기라 그랬죠? 기. 이제 한 바퀴 삥 돌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길러야 된다. 그래서 나이 99살 100을 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미 저렇게 나온 내용을 공자가 다시 멋대로 돌려가면서 절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주역에 나오는 바로 상수리, 다시 말해서 수의 이치라라고 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이것만 별도로 1시간 잡아야 되니까 이건 일단 이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70이 종심소욕 불류구라라고 하는 것은 70 이후 이른바 천지자연의 이치의 세밀한 부분까지를 다 아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이 법도를 어긋나는 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두루 깨우친 그 뜻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2순이라고 하는 것은 60갑자 60의 절기를 절도를 두루두루 아니까 누가 무슨 소리 귀가 순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전 같으면은 나하고 의견 다른 놈이 별의별 소리 하면 버르르 하죠. 근데 이치를 다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저렇게 하는 거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지 내가 네 속 뻔히 안다. 그래놓고 제어할 줄 아는 겁니다. 60이라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저렇게 표현한지 아니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 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벌써 얘기만 조금 다르면은
버르르 화를 내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이다라고 하는 건 두루 이제 반대 의견들도 다 듣고 그거 좀 나름대로 정리할 줄도 알고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자가 또 하나 유명한 내용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돼 등용되기만을 바라는데 공자는 어거지로 등용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싫어하는 거 굳이 뇌물 줘가면서 내가 도를 좀 편다고 그래도 내가 나가야 그 자리에 가서 성인의 도가 펴지지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섰더라. 과연 도가 펴지던가요? 안 펴지죠.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왕척지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덟 자를 펴서 아니 한 자를 저기 뭐야 왕척 한 자를 구부려서 여덟 자를 펴랴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한 번 구부리기 시작하고 한 번 타협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인에도 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노나라에서 재상으로 발탁까지 받아 놓으셨는데 아니 발탁되셨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거의 뭐예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제나라를 능가하게 됐죠. 노나라의 세력이 갈수록 강성해지니까 이러다가 우리 제나라가 노나라한테 먹히겠네 해가지고 노나라의 그 정치권 분열 작전에 들어갔죠. 그것이 이제 미인계를 쓰는 겁니다. 공자가 재상자리에 있으니까는 눈치 보고 그 어떻게 돼 개강자한테 선물을 보냈죠. 그러니까 공자 눈치 보느라고 개강자도 그 선물 못 받죠. 노나라 군주한테 보내는데 개강자가 대신 받고 공자 눈치 보여가지고서는 도성 안으로 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출근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가서 저 바깥에 나가서 구경하기 바빴죠. 그러다가 마침내 노나라 군주도 교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제사 고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않고 나가서 그 여학사들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내가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나한테까지도 알리지도 않고 군주가 저 지경이면은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도가 통하기는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그야말로 면류관도 벗지 않고 떠나셨던 그 공자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펴기 위해서 굳이 어거지로 그죠? 어거지로 누가 뭐 손을 쓰거나 뭐 뇌물을 이런 데 절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쓰이면 행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게 하면은 그냥 숨는 것은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안연한테 너하고 나뿐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것이 이제 수리편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것이 그 벼슬자리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없으니까 가난하죠. 그러니까 공자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22쪽 아마 맨 앞쪽에 있을 겁니다. 반소사 음수의 곡괭이 침지라도 낙역제 기중이니 불의 이 부차 귀는 어하의 여부운이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죠. 반소사 거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반소사 반소사 음수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 다음에 곡괭이 침지 팔뚝을 베개하고도 낙역제 기중이라 낙역제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불의한 그죠 의롭지 아니한 부와 귀는 나에게는 뭐와 같다 뜬구름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자 불의한 방식으로서 부와 귀를 얻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공자니까 참 제자들이 볼 늘 그 공자 옆에 거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것이 자공입니다. 자공 옆에 있다가 우리 선생님이 세상에 나가서 쓰셔야 되는데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기 상품을 좀 팔지. 왜냐하면 자공은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보면 시대적으로 당시 춘추시대 때 부자들을 쭉 나열하는데 첫 번째가 월나라 때 범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입니다. 자공이고 세 번째가 맹자에 나오는 누구? 백규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주 상술에 뛰어난 사람이고 언제쯤 되면 저 가격 떨어질 걸 미리미리 시세를 예측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저 천문을 보고 별자리 저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것이고 내후년은 어떻게 될 것이야 이게 대략 예측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미리미리 사들일 거 사들여 놓고 값살 때 사놓고 아주 쫙 팔죠.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궁이 안타깝죠. 뭐라고 하냐면 유미옥어 사하니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으니 그죠.
온괴이 장저일까? 그냥 궤 속에다가 감추어둘까요? 아니면은 구선가 좋은 값을 기다렸다 팔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역시 장사꾼다운 얘기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상품 참 좋은데 선생님 어떡할까요? 그냥 계실 겁니까? 아니면은 저 이리저리 여러 제후들 만나가면서 선생님 대접 제일 잘해줄 사람, 선생님 재상으로 쓸 사람 가서 찾아볼까요? 이거죠.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그 좋은 제주 여기다 그냥 썩혀 두실 겁니까? 아니면은 제후들 찾아가면서 선생님 대우 잘해줄 사람 찾아서 거기 그 나라에 가서 벼슬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그저 고지대야 팔까 말까 글쎄 나 시장에다 내놓고 나가서 팔을까? 제후들 만나면서 나 한번 값 좀 한번 매겨보라 할까? 아니라 그랬죠. 나는 대가이자라. 나는 값을 기다리는 자이라. 내가 직접 나가지 않고 저들이 눈을 떠가지고 그죠? 저들이 눈을 떠서 성인의 도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와서 자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집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는 가서 어떻게 돼요? 제후들을 만나고 그 나라의 대부들을 만나긴 만나겠지만은 내가 굳이 나 값 얼마 달라고 하면서 흥정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정말 이 도가 중요하다면 나 그냥 사가라 이 소리예요. 나를 사가라. 나를 사는데 그냥 하찮게는 안 팔고 그냥 값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공자를 등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자가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공이 깜짝 놀랐죠. 어찌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 공자가 아니다. 나는 상원천, 아니 불원천, 저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그저 허물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배워서 저 위에까지 이르렀으니 하악이 상달이라 그랬습니다. 하였으니 지하자, 나를 아는 자는 누구다? 오직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에 나를 알고서 이른바 나를 안다라는 것이 성인의 도가 되겠죠. 성인의 도를 알고 이 도를 펴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공자는 적어도 회인불권, 학이불념,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게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신 분이었고, 자 그래서 꾸준히 문헌고증에 애쓰셨고, 이미 당시에 시서 역을 편찬하셨고, 마지막에는 춘추를 정리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춘추 정리하기 이전에 훨씬 전에 공자를 세상에서 성인이라, 성자라, 인자라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한편으로는 당대에 전혀 상반된 평가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상당 부분의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공자에 대한 평가를 할 줄을 몰라요. 아예 무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공자의 또 이 유학경전 인용하기보다는 손자병법이나 아니면은 순자나 아니면 심지어 유학 얘기하는데 저 도가문헌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느냐. 야, 공자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냐면 공자가 벼슬한 사람이야? 공자 노나라에 재산까지 했다면 그런 사람이야? 아예 몰라요. 이 정도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공자를. 자, 그리고 또 공자에 대해서 그 사람 그 평생토록 벼슬자리 구하려다가 실패한 사람. 실패라는 말은 안 맞죠. 물론 도를 펴는데 실패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공자가 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 그 도가 전해졌고, 그래서 자 공자는 부단히도 벼슬자리 구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도가 아닌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불이하게 그죠? 도를 펴지 못하는 방식이라면 결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맹자가 공자는 다니시다가 속죽속 빨리 떠날만 하면 떠났고, 그 다음에 가희가 하실만 하면 하셨고, 머무를만 하면 머무르신 분이 바로 우리 공자셨다. 그래서 공자는 때를 맞추신 분이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시중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맹자의 평가가 있기 전에 먼저 그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펴서 공자의 도맥을 이었고, 그 다음에 그 증자의 제자이자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가
중용이라라고 하는 글을 짓습니다. 그 중용에 보면은 공자에 대해서 할아버지 공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조술문무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조술문무. 원래 이 시간에 대학 중용 다 하신 분들이죠. 자, 문왕과 바로 무왕의 도를 할아버지로 하여서 서술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게 조가 되는 거죠. 유학의 조로 삼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바로 뭐냐면은 그분들과 같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23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중리는 이렇게 나오죠. 거기 중리는 조술 요순하시고 그 앞에서는 조술 문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계통을 쭉 세우는 거죠. 조술 요순하시고 헌장 문무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술 요순을 할아버지로 하여서 서술하셨고 그 다음에 헌장 문무를 빛내셨다 이렇게 되죠. 문무를 법으로서 빛내셨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공자가 서경을 지으심에라는 뜻이에요. 공자가 옛날에 성인의 그 역사를 서라고 하는 것이죠. 서는 뜻이 뭐라 그랬죠? 역사도 되고 역사도 여러 가지 역사죠. 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테스트. 어는 뭐예요? 말씀어. 말씀어. 딱 하나 쓰면은 그냥 논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도 되죠. 국어의 국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국어산수의 국어가 아니라 여기서 국어 그럼 뭐예요? 자, 국어라고 하는 책은 공자가 춘추를 지으시고 난 뒤를 이어가지고 좌씨가 당시에 춘추시대 역사를 쓴 겁니다. 그죠? 각 나라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자 왕실의 주어, 진어, 노어 뭐 등등등등등등 쫙 나오는 겁니다. 어라고 하는 말 속에 또 역사라는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어, 말씀어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어 외에 국어, 논어라고 할 때는 논어의 어, 국어라고 하는 역사의 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 그러면 글서자죠. 그런 글인데 뭘 쓴 거예요? 말씀을 쓴 거죠. 다시 말해서 서라고 하는 건 글서가 되지만 서경의 서죠. 서경의 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글,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자, 춘추는 뭐예요? 전국시대 당시 군주들의 행적을 적은 글입니다. 그죠? 그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자가 옛날 요순과 하은조 3대 성인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서입니다. 그때 그 서경의 맨 시작을 자 황제도 아니요 복희씨도 아니요 누구로 시작하느냐? 요전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요전편이 나오고 순전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순과 요임금과 순임금을 할아버지로 하여서 서술하셨고 맨 처음에 이분들을 두셨고가 되고 그 다음에 헌장문무하시다라고 하는 거 중간에 이제 빠졌죠. 하우씨, 하나라, 은나라, 그죠? 은나라에 상나라, 상서가 있죠. 그러니까 하서, 상서 두 개 다 빼놓고 마지막이면 주서가 되는 거죠. 주서라고 하는 거 바로 주나라의 역사니까 바로 주나라의 역사로서 바로 이 서를 법도로 삼아서 빛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하셨고 중리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자 역사를 이렇게 해서 성인의 도를 정리하셨고 상률 천시하시고 저 위로는 하늘의 때를 법도로 하셨고 율이다 그런 법이 되는 거죠. 법도로 삼으셨고 하습수토하시고 다시 상률천시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음량의 이치를 그저 두루두루 살피셔서 이걸 가지고 음량의 도를 확립하셨고 하습수토 아래로는 자 하늘의 음량의 도에 따라서 땅에서는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의 이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이치를 바로 이으셨느니라 오행 그러니까 뭐야 음양 오행의 이치에 근거해서 모든 글들을 다 편찬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다 음양 오행 이치에 의거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뭐 자기 할아버지로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선생님께 공자께서 하신 것은 비여 천지 무불지제하며, 바로 하늘과 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녀서 씻지 않음이 없죠. 모든 거 하늘과 땅 사이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처럼 모든 것을 갖고 싫지 않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무불부도하며, 다 덮고 덮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그 다음에 땅은, 다시 말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제가 되고 하늘은 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지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두루두루 만물을 덮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실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것처럼 이렇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비어 사시 착행하며, 저 사시의 비유를 해보건대 사시가 서로 간에 갈마들어서 행하는 것과 같았고, 어쩌면 공자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여합부절이라 그랬죠. 항상 이리관지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듯이 척척이치에 맞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일월 대명이라 그랬습니다.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달이 떠서 어두운 밤을 밝혀두듯이 늘 항상 천하를, 온 세상을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공자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할아버지 중리에 대한 그 자사의 이 비유법은 다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따온 것 같아요? 예? 자공이 우리 선생님은 이럴과 같으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자공의 비유법을 따와서 거기다가 조금 더 그죠? 구체화시킨 거죠. 그런데 뭐 요순이다 문무라라고 하는 건 이미 공자의 제자들이 뭐예요? 논어에도 해놨죠. 맨 마지막이 실은 뭐예요? 요할편이죠. 요할편 그 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선생님은 요순과 하은조 3대의 세 분 성인의 도를 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 거기다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자사의 할아버지 공자에 대한 이 비유법은 이미 어디에서 습득했다? 바로 논어에 나타난 제자들이 공자를 칭송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여기다가 이와 같이 간결하게 그저 하나로 다 묶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공자를 이미 유학의 종주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시다라고 하는 유천하지성, 아까 공자를 대성지성선사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24쪽에 아래에서 한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원문에 나오죠. 유천하지성이어야 이렇게 되죠.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시어야 위능 총명 예지하시며, 그죠? 능히 총명하고 예지하셔서 조기 유림이시니, 조기로서 임하심이니, 조기 임하시고 임하시면데 유림야며 해야 돼. 유림야며. 유림야며. 그 다음에 자, 지극한 하면 총명 예지하시고, 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관유온유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관유온유 하시기 때문에 능히 두루두루 사람들을 다 관용해서 포용하실 줄 아시고, 발간강의하시다 그랬습니다. 또 아주 굳셈을 발표하시고, 또 그다음에 굳세고 굳세시어서 족이 뭔가를 딱 잡았다. 뭘 잡았다? 성인의 도를 꽉 잡고, 그죠? 이거 왜 다른 건 일체 타협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 다음에 재장중정, 가지런하면서도 그죠? 장엄하시고, 그 다음에 중정하심이, 이걸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루도 온 천하 사람들의 다 공경을 받으심이 있으셨고, 그죠? 공경이 있으셨으며, 그 다음 물리밀찰이, 공자님이 두루두루 세상 천지사 이치를 살피는 것이 천문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피셨기 때문에 이로써 다른 사람과 분별이, 그죠? 좋기서 이로써 분별함이 있었느니라, 다른 사람과 분별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박이죠. 부박연천하며 넓고 깊고 깊으면서 이 시출진이라, 때로 나오셨느니라, 때맞춰 시중하신 분이라, 이런 뜻이고요. 맹자로. 그래서 부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같고, 연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연못과 같으니라.
현이 민막 불경하며 그래서 나타나심에 자 백성들이 공경하지 아니하며 없고 자 이분께서 말씀하심에 민막 불신하며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행이 민막 불열리니라 행하심에 백성들이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최고의 찬사 중에 찬사죠. 이런 찬사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앞서서도 누구냐면 공자의 그 자공에 제자했던 그 진자금이 했던 말 가운데 여러분들 책으로는 아마 18쪽 한번 보세요. 18쪽 그 아래쪽에 아까도 얘기하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 한마디 말에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부자 불가금냐는 이렇게죠. 부자를 가히 미칠 수 없는 거. 우리 선생님 부자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유천지 불가계히 불승얀이라 그랬죠. 마치 하늘은 계단을 놓고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만약에 부자지 득 방가자인된 부자께서 나라를 만약에 얻으셨다면 부자께서 만약에 나라를 다스리게 되셨다면은 이른바 사지사립하며 여기에 서 계시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서고 그 다음에 도지사행하며 그 다음에 인도함에 다 사람들이 그대로 이에 행하며 그 다음에 유지사례하며 편안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이에 오고 그 다음에 동지사화 움직이시면은 그 다 움직임에 따라서 다 화합하며 기생야영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면은 두루두루 번영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슬퍼함이 그죠? 사람들이 다 슬퍼하시는데 누가 여기서를 이에 미치겠는가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자공의 바로 이 비유법이 다시 여러분들 24쪽에 그 중용에서 자사가 표현한 이 내용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유학의 도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누가 갑자기 툭툭 던지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툭툭 던지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속칭 미친놈. 지가 뭘 안다고. 지멋대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도맥이라고 하는 건 지멋대로라는 게 없죠. 쭉 이어진 그 계통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가 중용에서 이와 같이 높인 것도 다 앞서간 제자들이 이미 그러한 단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공자의 칭송이 있었고 자 공자에 대해서 성인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성인 집대성하신 성인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해 놓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임이 공자는 집대성이시라라고 표현하시고 군자 시중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맹자에서 표현되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책 2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7쪽 맨 위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26쪽 그 중간에도 보면은 예, 생민미유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하늘이 두루 천생증민 하늘이 묵백성을 내셨는데 그 하늘이 백성을 내신 이후로 생민이래로 미유 공자시니라 공자만한 이가 없으셨다. 그래서 공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도 표현하면 생민미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저 공자 사당에 가면 이거 나오죠. 저기 강희제가 써놓은 이거 생민미유라고 하는 현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최고의 칭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지껏 백성들이 나온 이래로 이만한 분이 없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27쪽 위에 보면은 당대에 있는 여러 아직 그 임금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은 군주를 도와가지고 이른바 성인의 도를 편 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백이와 이윤과 유하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성인의 일부만을 들었어요. 뭐냐 백이 같은 경우는 백이 숙제의 백이죠. 성인의 청렴한 자라 저런 더러운 자들하고는 같이 정치 안 해 하고서는 저 수양산으로 들어갔던 사람. 그 다음에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탕림금을 도와서 상나라를 세운 거죠. 걸림금을 치고 바로 이윤 같은 경우는 성지임자라 그랬죠. 성인을 자임한 사람이라. 이 이윤이 여러분들 얘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선각자요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선각자 선지자가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은나라 때니까 기원전 3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죠?
나는 선지자요 선각자라. 그래서 자 누구나 다 깨닫고 알게 되는데 그저 알게 되지만 내가 뭐 조금 먼저 깨닫고 조금 먼저 알아서 나중 알고 나중 깨닫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먼저 앞장서서 행하노라 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자임하신 분이라 이렇게 했고 유하의 동생이 누구였죠? 천하의 도둑놈 도척. 그래서 벼슬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하고 질시하죠. 저 도둑놈의 새끼 형님이 뭐 그놈이겠지 해가면서 온갖 무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도 쫓겨나고 밑에 뭐 그래서 이제 허접한 자리 주면 또 허접한 자리 주는 대로 또 가요. 가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인은 성지화자예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를 해서 두루두루 화합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공자는 성지시자라 성인의 시중한 사람이라 딱 때를 맞추신 분이라 했고 그래서 공자위 집대성이시니 공자는 이 앞서 가신 여러 성인들의 각각의 장점들을 다 모아서 이루신 분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뭐이신 거니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성이 옥진이라 앞에서 금으로 딱 치고 음악을 할 때 그 다음에 옥으로 딱 거두리는 것처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고 마침을 둔 사람이라 그래서 뒤에다 뭐라고 했냐면 금성야자는 시조리요. 그죠? 조리를 시작하는 것이고 옥진지하는 종조리랄까. 시조리, 종조리 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조리자는 지지사요. 시조리. 우리가 뭐 조리를 시작한다라는 건 뭘로 알아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의 일이고 종조리라고 하는 건 다 마칠 줄 아는 건 아무나 못 마치죠. 시작이 반이라 해서 시작만 했고 중도 입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건 성인의 일이라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을 자 비교한다면은 공교함이 되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해서 힘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성인 그러니까 시조리 종조리 그 다음에 뭐예요 생민미유 집대성이 다 맹자가 평가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평가들이 이어집니다. 중간에 진시황제에 의해서 잠깐 꺾이기는 하지만 한나라에 들어서면서 한나라 군주 같은 무제 같은 경우는 직접 공자 사당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뒤에 아마 29쪽에 보면 그림도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무제가 이건 한고조 유방이군요. 한고조 유방이 지나가다가 이른바 천자사당에 쓰는 테레 큰 이 샘에게 그 짐승들을 직접 통째로 올리는 이 제사를 합니다. 한무제가 이와 같이 테레 제사를 공자사당에 올리면서 이후에 모든 황제들은 공자사당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자사당에 보면 역대 황제들이 세우는 비석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죠. 내가 최고로 칭송 잘했다라고 하면서 청나라 때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근데 쉽지 않죠. 여기까지 가서 저기 제사 지낸다는 게 비용도 어마어마한데다가 천자가 한번 행차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공자의 도를 이어받아서 덕치를 하고 어진정치를 펴겠다라고 하는 군주들 치고 천자들 치고 공자사당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곡부에 있는 공자사당이에요. 그래서 공자사당이 오늘날 전 세계로 표현하자면 최고의 가문이고 그죠? 공씨 집안이 최고의 가문의 최고라는 게 가장 오래됐고 가장 높다 두 가지 다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뭐냐면 무덤자리를 여전히 갖고 있는 쪽이 바로 이 공씨 가문입니다. 자, 어쨌든 후대에 그래서 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혹시 요즘에 뭐 저희 그것도 끝났군요. 삼국시대 때 위나라 같은 경우도 위나라 때 종효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종효가 천자문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당시에 이미 공자를 존중하는 풍토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마이 그 드라마 보신 분들 보면 내내 공자 말씀들이 많이 인용돼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한무제 때 사관을 지냈던 바로 사마천 같은 경우가 공자의 중리열전과 공자를 그 군주 자리에다 놓고서 공리세가라라고 하는 중리세가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제후 자리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리열전이라 그래서 바로 제자들의 그 기록까지 쭉 두 가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스스로 평가를 하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의, 절중 포의라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에 보면은
천하 군왕으로 지우현인이 중의하되 뭐라 천하의 군왕 가운데 현인에 이른 자가 많기는 하지만은 당시즉 영하고 몰즉 이연이라. 당시에는 참으로 그럴듯하게 번영은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이었을 뿐이라. 그러나 공자는 포이시나, 포이라고 하는 건 배에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벼슬 자리에 있지는 않으셨지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벼슬 자리는 있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벼슬 자리에 있지는 않으셨지만은 전 10여 사에, 그죠? 이것을 전한 지 10여 세에 그러면 얼마예요? 300년이죠. 전한 지 300년 만에니까 전국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진나라 지나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이르러서 자 이른바 공부께나 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뭐예요? 반드시 공자를 종주로 삼았고 이겁니다. 그리고 자천자 왕으로 그 다음에 중국언 육국자는 그러니까 천자로부터 왕후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에서 중국이라 하면 안 되죠. 나라 안에서 육예를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절중어 부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부자 속에서 다 끊어서 그 속에서 다 찾아냈으니 이것을 가일러 지성의로다. 그래서 중용에서 나왔던 지성이라라는 말을 사마천도 이어서 받아 쓰면서 공자를 포이의 지성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포이 선사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포이라 그러면은 이제 사마천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후대의 군자들의 존속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루두루 지금에 이르기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청나라의 강희제, 그죠? 이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공자는 끊임없이 존숭되었고, 오늘날 누구의 중간에 약간 또 모택동에서 비림비공이라 그래서 한동안 공자 타파 운동이 일어났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서구에 있는 사회주의가 뭘 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누구뿐이다? 공자님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 정권이 막스레니 갖다가 갑자기 버리기는 뭐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강건 세력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매파 세력들이 있으니까 막스레니 1차적으로 공산당 간부가 되고 그 중국 내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막스레닌, 그 다음에 막스레닌 사상, 그 다음 모택동 사상, 그 다음에 바로 이 전통문화 사상이라고 해서 이 유학경전 요새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통의 각종의 이제 문화과 관련된 것들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학경전과 기타 등등을 반드시 공부해야 중국에서 출세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계를 맺는데 유학경전을 모르면은 여러 말에서 힘을 쓰기가 어려울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진시황제 때 분서갱유 사건을 겪으면서 다소 침체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 유학이 쓰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과 우리나라에서 200년 전까지 100년 전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해방 이후에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식민지 시대니까 더욱더 그랬죠. 그러다가 해방 후에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식민지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겪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뒤부터는 완전히 등 돌렸죠. 등 돌려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공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문 자체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이렇게 서구에서 해놓은 걸 가지고 읽어놓고 그걸 보고 그냥 훌륭하다. 학자들도 그래요. 자기 거를 자기가 볼 줄 모르고 남들이 써놓은 것을 번역해놓고 자기 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부 사람들은 뭐 이게 성리학이다라고 해서 핑계를 대는데요. 성리학은 정자하고 주자가 성리학 체계를 세웠을 때는 송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가 불교의 내세 사상에 빠져가지고 정치는 전부 다 뒷전으로 밀어뒀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대학의 도가 있죠. 자,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정심해야 되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심정, 그 다음에 마음을 바르려면 의성,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면은 뭐가 돼? 그저 알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정심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성리학을 그저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강화를 시켜요. 강화를 시키는데 초점은 뭐냐? 성즉리라 그랬죠. 성품이 곧 바로 이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천명, 성품이 있는데 왜 이것을 잘 갈고 닦아서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타하면서 자, 지도자들의 수신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성리학 체계가 완성이 되고 자,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해 들어와서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본격적으로 체계화돼서 들어오는 것이 실은 세종임금이 저기 군주 자리에 오르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알아서들 가서 중국에서 찾아왔죠. 우리 유명한 안양 선생 중국에 가서 그죠? 갔다가 이제 성리학을 전파시킨 부분이 되고요. 체계적으로 딱 정리된 책이 들어오는 것이 세종임금이 등극을 하고 중국의 그 명나라 황제가 성리대전을 딱 그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몇 지를 딱 선물로 보내죠. 그 뭐예 소강절의 황극경세 등등을 쫙 보고 역학계몽 주자 역학계몽 쫙 보고 세종임금이 뭘 생각했을까요? 쭉 공부를 하시다 그래 착착착착 정리되고 고민 하셨죠. 하시다가 야,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정말 뭘까? 그러다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하고 글하고 다르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이 글을 못 읽는다라는 걸 알고 나서 그래 백성들을 위한 글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쓰는 바로 이 한글입니다. 이 한글은 바로 성리학이 그렇게 체계 잡아서 음양오행이라는 태극도설이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도 쉽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이치를 아주 간략하게 태극도설 속에다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재군주가 하나 나온 거죠. 그야말로 영민한 천재군주가 나와서 우리가 성인이라 일컬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죠? 이러한 한글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 바로 주자가 공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요. 이건 대학 장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책 30쪽 가운데쯤 보면은 약 5부자즉 수부득 기위시나 우리 그저 부자이신 우리 선생님과 같으신 분이 모름지기 부득기위 그 자리를 얻지는 못하셨지만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은 군주 자리가 되는 거죠. 임금 자리입니다. 얻지는 못하셨지만 우리가 위 그러면 기본적으로 군주 자리입니다. 소위 개왕성 계례학 가시니 개왕성 계례학 여기서 앞서 가신 성인을 이으시고 뒤에 오는 후학들을 위해서 열어주셨으니 바로 공자의 도가죠. 개왕성 계례학 가시다죠. 하셨으니 기공이 반유현어 요순자신이라 뭐라고 해놨어요? 그 공이 요순임금보다도 더 어지셨다, 나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이 공자에 대한 이 찬미는 개왕성 계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곡부 땅에 가면은 공묘와 저 맹묘에도 이게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자가 공자를 매우 존숭을 하셨고 그래서 공자의 도를 당시에 맞춰서 그 성리학이라 이게 성리학이라 본인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후대에 이것을 이렇게 정자가 주역에 나오는 그 성이라고 하는 것 일름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즉 리하라. 그래서 이제 후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해서 결국 그냥 붙인 이름이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성리학 책에 무슨 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주자가 당시에 위정자들의 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위정자가 되려면 요거는 필독도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서 삼경 체계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일이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나라 때, 당나라 때 주석은 다 있지만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재해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주자의 바로 전에 해당되는 책들입니다. 그것을 조선시대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저 노론 세력들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주자의 해석을 벗어나면 뭐라 그랬어요? 사문단적이라 그래서 상대방의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는데 써먹은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유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 이런저런 그 언론에 보도되는 그 글들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글들을 썼는지라고 하는 거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공자이신데 후대는 결국은 뭐냐? 공자는 뭐라고 일컬어지느냐 하면은 자,
예전에 그 공자가 철원주의 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저기 하나 나오는 공자 가어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책 31쪽에 보면은 공자가 이제 저 정나라 가셨는데 그만 제자들하고 길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자궁이 막 쳤다가 혹시 우리 선생님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동문밖에 그래 뭐 키는 요순 것 같고 뭐 등도 뭐 누구 뭐 요순인 것 같고 등은 누구처럼 뭐 우임금처럼 구부러졌고 그 윗모습은 어쨌든 성인과 같은데 아래는 영 아닌 것 같더라. 꼭 저 상갓집에 개 같더라. 상갓집이라 상갓집에 개 같더라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제자들이 보고 그래 우리 선생님 같구나 해서 이제 찾아갔죠. 그거 맞아. 그 생긴 모습은 뭐 거기 재밌네요. 제가 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문밖에 사람이 있는데 키가 9척 6촌이라 9척 6촌이라 그러면은 우리 요즘 30cm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 몇 cm라 한 대략 한 180, 190 정도 장신인 것 같아요. 190 정도의 키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목융상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하수와 같은 눈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하도 이제를 돌아다니니까 공자도 술도 좋아하시죠? 눈알이 하얘지가 못하고 하수물이 어때요? 하얀 까만 자가 있고 하수물 누리끼리 하죠. 눈에 그 흰 눈자위가 그저 좀 누리끼리 하고 그 다음에 융상이니까 이마는 툭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은 요임금과 같다 그랬으면 요 목이 좀 길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 아까 머리상은 요임금과 같고 기경 그 다음에 목은 고요 같고 고요가 어떻게 생겼나요? 좀 구부러져 이렇게 나왔나요? 그 다음에 그 어깨는 자산과 같다. 정자산이죠. 정자산 아마 어깨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정나라의 재상이죠. 어깨는 정자산과 같은데 그런데 기요이하는 그 허리로부터 아래는 불급 우자 3촌하고 우임금보다도 3촌이 못 미쳤다. 참 어떻게들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임금이 어떻게 생기고 어쨌든 우임금처럼 뭐 건장하긴 한데 제가 이거 좀 못 미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누연여 상가지 구로다 그랬죠. 그 누추하기가 꼭 상갓집에 개와 같더라. 그러니까 자공이 나중에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이렇던데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형상이 그래 꼬라지가 그렇다. 그래 맞다. 그렇죠. 왜냐 상갓집에 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주인을 잃었죠. 자기 주인을 잃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누가 개나 떠들어 보겠나요? 그러니까 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한테 그렇게 충성스러웠건만은 다시 말해서 자 상갓집에 그 죽은 사람은 천자요. 옛날에 덕 있는 천자였죠. 덕 있는 천자를 잃었으니 그런 사람이 지금 없으니 내가 뭐예요? 저 집 잃고 돌아다니는 개 아니면 정말 상갓집에 개하고 똑같은 꼴이구나. 그래 맞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를 무릅쓰고 다니시면서 천하의 도를 펴시려고 굉장히 애쓰셨죠. 그래서 후대의 날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두루두루 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 텐데요. 그래서 인을 설파를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공자는 뭐냐 두루두루 만세 스승이다라고 하는 만세사표로 일컬어지시는 분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내세 사상을 강조하는 일반적 종교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하여서 자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면서 바로 인륜의 법도를 가르치신 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제 60세 이미 넘었죠. 80세, 90세, 100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살면서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 가르침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가면서 인생길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륜지 도를 가리킨 학문은 요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집약이 되는 것이 중용에 뭐라고 나온다? 인생길을 가려면은 아까 오행이 있잖아요. 그죠? 오행에 따라서 5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르는 도 5가지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5가지로 규정을 했죠. 군신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모관계, 그 다음에 장유관계가 되는데 군신이야 요즘에는 뭐 국가와 이 뭐 관련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 세력들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한번 새겨봐야 될 일이고 그 달도 5달도가 된다 그랬죠.
이 인생길 5가지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게 몇 가지더라? 딱 3가지만 갖고 있으면 되죠. 뭐 천지인삼재가 되니까 3가지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덕만 갖고 가면 됩니다. 덕. 그죠? 도덕이죠.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덕이 필요해요. 덕을 우리가 안 배웠죠. 그래서 이게 이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 5가지건 100가지건 간에 딱 3가지. 그게 하나가 뭐다? 첫 번째? 제발 좀 알아라. 그냥 건성하지 알지 말고 이거 배워라라는 뜻이죠. 배우는 겁니다. 알아라. 그 다음에 뭐야? 알면은 남들 길러줘라. 혼자만 알지 말고 그죠? 인이죠. 사랑하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뭐 가다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도 입회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 용감하게 끝까지 잘 밀어가라. 그러면은 너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자,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늘 그 발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모든 후학들로 하면 항상 어떻게 하다 정도를 걷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준 분이고, 그래서 그 항상 스스로 좌절하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힘이 돼 주신 분이 공자이시고, 그래서 후대에서 계속 만세사표라라고 존호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공에서 지금 왕으로까지 칭호가 됐죠. 문선 당나라 때요. 문성 왕으로 추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인 그 4대 제자 아성인 제자 순서로 표현하면 공자의 그 도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복성공이 있죠. 복성공 안현. 그 다음에 그 공자의 도를 서술한 그죠. 술성공 자사. 그 다음에 누군가요? 그 다음에 아성공 맹자. 그리고 아니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저 증자 빠졌죠. 복성공 다음에 증자 종성공이라 그랬죠. 공자를 종주로 하여서 그 다음에 도맥을 이었다 종성공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냐면 안현, 증자, 자사, 맹자 이 4분이 바로 공자 앞에 그 뭐라고 하죠? 배양공신. 우리가 이제 일반 그 법도들 하면 배양공신이 되고, 배향된 4대 제자가 있고, 나머지 이제 4명 빼놓은 72제자인데 68제자가 또 쫙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의 몇 대가 되는 거죠. 몇 명분? 저 최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7명인가가 같이 배양이 돼 있죠. 그 돼 있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성균관,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향교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72제자 다 빼버리고 우리나라 일부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있는 곳이 강릉향교입니다. 그래서 강릉향교 그 향교의 마당에 가보면은 그 옆에 여러분들 몇 쪽인가요? 여러분들 이 책에는 반드시 그 논어에 나오는 경문을 위주로 해서 해석을 한번 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관련된 참고 부록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읽어 보셔야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공부자 묘정 비문이라 그래서 당나라 때 문인이었던 피일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자의 찬미시가 있습니다. 이전에 답사 가셨을 때 보았고, 안 보신 분들은 제가 톡까지 달아서 그 비정문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공자의 사상은, 유학 사상은 자 서양의 그 중기 때 서양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주역 같은 경우 독일어로 초기에 번역되고 나중에 영어로도 번역되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 동방견문록을 쓴 사람이 누구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이 중국이라는 사회가 서구 사회에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대단히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 야 빨리 가서 우리 기독교를 전파하자면서 열심히 모여듭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 동양 문명을 보고 기가 막히게 놀라면서 이 선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쪽 거를 저쪽으로 선교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문화를 크게 일깨운 것이 바로 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직 신권 사회였다가 여기에 사람이 있었네 라는 인본주의라는 것을 깨우치고요. 서구 계몽 사상을 일깨우는데 절대적으로 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그 공자였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몰랐던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거에 대해서 알고 글을 쓰신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들 그 황태현이라고 하는 그 동국대 교수인가요?
이분은 그 독일에 유학을 가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랐던 이 유학이 서구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알고 열심히 관련된 그 글들을 쓰시는 분입니다. 거기 그 여러분들 책 그 뒤에 보면 아마 황태현, 김종록 그 공저 해가지고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한 번쯤은 보시는 것이 자,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모르고 살아왔는지 서구 애들은 이미 이걸 알고서는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주역 등등등등에서 굉장히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미국에서 영어로 이런 관련된 유학경력 관련해서 뭐를 썼더라. 번역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얼마든지 그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 번역한 거 열심히 갖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그 동양 원래 있는 것들을 서양 애들이 자기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이쪽에다 번역해서 이걸 가지고 쓰니 이게 얼마나 왜곡돼서 우리한테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지식인으로서 그 가야 될 길들을 제대로 걷지 않고 주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것만 갖고는 자리 잡기가 힘들더라라고 하는 것 보시면서요. 그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집에 가셔서는 꼭 그 참고부록 같이 꼭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논어의 시대적 배경을 공자 일생을 통해서 두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